이번 회담의 의미와 성과, 향후 한중 관계 전망까지 강준영 한국외대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이제 3년여 만에 열리는 네. 회담이기도 하고요. 요즘 외교적으로 상당히 좀 미묘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주목을 끌었는데요. 일단 6시부터 시작해서 이 정상회담은 이미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25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네. 뭐 중간에 통역도 생각해 보면 깊은 얘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물론 이제 이 오늘 한중 정상회담 개최 소식도 오늘에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의제 조율에도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깊숙한 얘기는 피하고 이렇게 새롭게 어쨌든 한국은 5월 9일 날 새 정부가 출범을 한 거고 중국도 20차 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흐름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 마침 또 올해가 한중 수교 30주년이고 이거를 어쨌든 마무리를 좀 해야 하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봐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대면의 의의가 훨씬 더 강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상 간에는 역시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일단 이제 두 정상이 얼굴을 마주하고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이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해주셨고요. 말씀하셨다시피 한 25분 정도 두 정상이 이제 회담을 했는데 사실 통역까지 감안하면 상당히 좀 짧은 시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두 나라 간의 현안이 여러 가지로 좀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중에는 이제 마냥 편안하게 얘기할 수만은 없는 그런 좀 까다로운 이슈들도 많이 있고요. 주로 어떤 이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을까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역시 북핵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 어쨌든 그 북한의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평가되는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 중국은 계속해서 뭐 건설적 역할을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조금 더 이제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계속 보이고 있는 소위 대미 경사 그리고 미국의 편에 서서 한미일 구조를 더 공고화해 나가는 이런 흐름들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상으로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중국과 긴밀하게 좀 소통을 하는 걸 이어가자. 예를 들어서 어제 중국도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회담에서 고위급 교류 강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블링컨 국무장관이 내년에 중국을 방문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좀 이 세부 문제에 대해서는 좀 소통을 강화하면서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 얘기가 나왔을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어려운 얘기들은 지금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중 양자 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국민 감정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뭐 중국이 항상 얘기하는 인문 교류 강화. 그다음에 양자 간의 경제 문제, 특히 FTA 2단계가 빨리 좀 진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계속해서 중국의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입장 표명 거의 그 정도 선에서 얘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려운 얘기는 고위급 교류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움직이는 그런 큰 방향 이거를 설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이제 양국 정부에서 뭐 자료를 내거나 아니면 브리핑 형태로 뭐 설명이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만 일단 그 며칠 전에 열렸었던 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의 아세안 정상회의에서의 중국의 반응을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제 북핵 문제라든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이 어떤 얘기를 했을까 좀 유추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한미가 같은 흐름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 그거는 이제 중국이 기존에 추구했던 북핵 문제 해결과는 조금 다른 방향인 거죠. 중국은 뭐 쌍궤 병행이니
쌍순환이니 이래서 뭐 한국과 미국이 연합훈련을 안 하고 북한의 안전 고려를 해줘야 이게 풀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입장이고 네. 한미는 아무래도 북한이 하루속히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야 네. 사실 지난번에 담대한 구상도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먼저냐는 쪽에 자꾸 초점을 맞춰서 움직이니까 이게 이제 결론이 안 나는데 어제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 아주 그 뼈 있는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국이 북한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핵 얘기를 많이 했고 공동선언도 없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정부, 미국은 국무원 홈페이지에 중국은 외교부 홈페이지에 그 관련 내용을 했는데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북핵 관련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네. 무슨 얘기냐면 양측이 북핵에 관해서는 공감대를 전혀 같이 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미가 같은 배를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오늘 같은 날에서 북핵 얘기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웠을 거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고 이제 큰 흐름만 잡고 예를 들어서 북핵 해결이 중요하다. 비핵화가 중요하다. 관련 유관국들이 협력해서 평화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 이런 평소에 하는 얘기들을 그 정도 선에서 하지 않았을까. 네. 뭐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 바이든 행정부 측의 이제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은 어떤 뭐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네.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중국 외교부가 이제 어제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보도 자료에서 이제 북핵 문제 관련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네. 별도의 이제 왕이 외교부장의 브리핑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네. 근데 거기서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견제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이게 뭐 맞습니다. 기존의 입장이긴 그렇죠. 한데요. 어떻게 네.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사실 제가 이제 그 한중 관계를 생각을 하고 북핵 문제를 바라보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은 계속해서 북한의 핵 개발이 특히 미사일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국의 압제 정책 때문에 북한이 안전의 위협을 느껴서 개발하는 거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다만 국제사회가 이 핵 개발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또 뭐 핵의 그 사용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IAEA라든지 그다음에 핵 확산 방지 조약, NPT 이런 데 제어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고 개발했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피해자인 것처럼 만드는 게 제가 볼 때는 한국을 특히 설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특히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라든가 전술핵 지도 뭐 이런 것까지 통해서 이제 실질적인 핵 보유국의 상황에 와 있는데 네.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건 안 되는 건데 문제는 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그런 얘기를 미국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안전 우려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는 다시 한번 기존의 그 어떤 흐름을 그대로 반영을 한 거고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핵을 쓰지 말라고 한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실험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핵을 쓰는 거고 핵 공격이나 이런 것도 중국이 어쨌든 반대한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의 일종의 압박이 충분히 될 수 있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한 의의를 찾을 수가 있는 거고 또 왕이 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에 대해서 또 하나 가지고 있는 큰 그 저희 대미 경사에 대한 우려가 대만 문제입니다. 특히 그렇죠. 예. 양안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작년 5월 21일 문재인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회담에서 이미 나왔던 거고 그게 기준이 돼서 올해 5월 21일 윤석열 바이든 회담에서 또 그게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푸놈펜
성명에서 또 공동 나왔어요. 성명에서 이제 네. 거론했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볼 때는 그게 기준점이 확 올라가 버린 거죠. 이제 한국도 결국은 미국의 편에 서서 저렇게 하는구나. 동조하는구나. 네, 동조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앞으로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설명을 했을까요? 그 시간상으로는 자신이 없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 그런 틀이 있죠. 예를 들어 중국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동북아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느냐. 네. 우리도 그 차원에서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가 중요하다라는 일반론적인 해석이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대만 해협을 통해서 중동 원유의 70% 이상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수송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다라고 우리는 설명을 할 텐데, 중국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만 문제는 내정 문제고, 그리고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우리와 수교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결정적인 미중 간의 양안 문제에 관한 다툼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동의해서 중국과 수교를 했는데, 그래서 대만과 단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입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한다. 그러나 대만도 있는데 이 부분을 현상 변경하는 거는 반대한다. 그러니까 현상 유지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정부가 쓰는 워딩이 바로 그 워딩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같은 용어를 쓰고, 우리가 아무리 한반도판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얘기하지만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는 원래 저작권이 일본에 있습니다. 아베가 2007년에 했던 거예요. 거기에 그 표현에 거기에 이제 free and open라는 말을 붙여서 트럼프가 이제 미국의 공식적인 서태평양 전략으로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흐름에서 보면 확실히 한국과 일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이 미국 쪽으로 경사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중국이 계속해서 얘기를 할 텐데, 문제는 지나치게 한국을 압박하는 것이 과연 중국에 유리할 거냐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가장 우려하고 보기 싫어하는 현상이 뭐냐 하면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는 북핵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중국을 압박하는데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름대로 그런 면에서 한중수교 30년을 맞아서 이 새로운 기준점을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는 중국과 얘기할 공간이 조금은 더 생긴 부분도 있다. 지금 현상에서 그렇게 생각해서 이 중국과의 문제를 좀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로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한중 관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사실 일종의 이제 고차 방정식을 푸는 것 같이 상당히 좀 그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중 간에는 또 이렇게 어려운 부분뿐만이 아니고 뭐 양국 간의 교류라든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한중 관계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어떤 가늠자랄까요? 양국 정상의 이제 상호 방문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이 상호 국빈 방문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이게 이제 시진핑 주석이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한 게 2014년 7월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들은 여러 번 갔죠. 그러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든 답방의 형태가 먼저 이루어지는 게 외교상의 관례거든요. 순서상으로는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찾는 게 당연히 먼저다. 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서로 주고받을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은 한국이 미국으로 경사되지 않겠다고 하면서 않겠다는 소위 한미일 고리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한알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흐름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에 대한
일종의 해소책을 주는 겁니다. 그걸 용인하니까 오는 거죠. 그리고 네. 마찬가지로 사드도 똑같습니다. 사드 문제도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했다라는 거는 사드가 있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냥 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게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양측의 공감대가 서지 않으면 이 상호 방문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뭐 우리가 급해서 간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또 별로 없는 거예요. 중국이 보면 한국은 미국 편인데 그럼 결국 미국이랑 같이 입 맞춰서 와서 우리를 하려고 이렇게 설득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시진핑 주석이 한국으로 오는 게 맞고, 그거는 한국에 대한 전략적 판단, 북한 문제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다. 우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급하거나 그럴 이유는 별로 없다고 서둘릴 이유는 생각합니다. 없다. 네. 예. 그럼 이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대중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뭐 입장에 따라서 상당히 좀 의견이 이제 갈리는 그런 맞습니다. 문제이기도 네네.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미 공조가 점점 강화되고 있고, 한미일 공조, 삼각 공조가 이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더욱 명확해졌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 쪽은 좀 불편한 좀 감정을 가질 수가 있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럼 이 중국과는 우리는 이제 북핵 문제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좀 이해관계가 그렇습니다. 얽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해 갈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중국이 우리한테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반도체라든지 네. 그리고 우리 기업의 공장이 2개나 있잖아요. 이 중국이 반도체 자립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기술 도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중국에서 생산하는 우리 기업 2개의 공장의 생산량도 중국의 생산량으로 잡힙니다. 그 자립도에. 이제 그런 면에서 한국이 나름대로 레버리지를 가지고는 있는데, 이게 결국 지금 취4라든가 이 반도체 협의체, 그다음에 IPEF라는 소위 중국을 배제한 이 소위 공급망 구축에 한국이 깊숙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서 해결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네. 북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자 문제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둘이서 할 수 있는 문제부터 신뢰 관계를 가지고 해결해 가자. 대표적인 게 지금 국민들 감정이 상했고,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서로 인식에 의해서 풀어갈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을 미중 전략 관계, 전략 경쟁에서의 한반도 문제를 하부 단위로 계속 보면 한국과 중국이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양자 문제부터 좀 어떤 방향을 찾아가는 쪽으로, 그게 큰 틀에서, 그래서 오늘 정상회담에서 큰 틀을 좀 소통 관리하면서 가자라고 얘기가 나왔으면, 그 밑에 부분에 실무적인 부분에 양자 관계부터 좀 풀어가서 흐름을 잡는 것이 오히려 한중 관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양국 간에 이렇게 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있습니다. 것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